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곳간의 열쇠를 잘 안 잠궈가지고 복습을 잘 안 해서 기억이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곳간에 뭘 안 집어넣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애초에 내가 지식을 정확한 정도로 이인을 하지 않으면 푸시 되는 양이 없다는 말이죠. 착각된 학습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학습했다는 착각, 뭔가 읽었다는 착각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책만 많이 읽어서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어썸 잉글리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일을 하는 외에 공부법 학회 회장으로서 또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두 번째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유아기부터 그 다음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유아기랑 초중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후부터 이제 대부분의 성인분들이 이렇게 포함되는 세 단계가 있는데 아주 어릴 때는 있잖아요. 방법적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 법, 걷는 법, 자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뭘 보는 법, 냄새 맡는 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몸으로 체화를 하는 것들이죠. 이걸 뭐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방법적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학문적인 공부를 할 때도 좀 쓰이는 용어긴 한데 지칭한 대상이 살짝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작동하는 형태가 이런 것들은 몸이 기억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땐 얘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2살 때 내가 봤던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한다든지 1살 때 갔던 유원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중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발달하냐면은 정보, 어떤 지식적인 기억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있는 그대로 뭔가를 외우고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기가 막히게 잘 따라 그리는 친구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통째로 기억하고 음악이라든지 악상 같은 것도 떠올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억들이 강화가 되고 우리 대부분의 성인들이 속해 있는 한 중학교 2, 3학년 이후부터 단계는 경험 기억이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읽고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장기 기억 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새로 배웠을 때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기억 체계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이 시각 기억, 비주얼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라는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장기 기억인데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이제 작업 기억이 하는 역할이고 기억에 남기는 게 장기 기억이죠. 두 가지 설명을 합쳐보면은 성인이 됐을 때는 뭐를 하냐면은 장기 기억의 양을 늘리는 게 공부예요. 내가 뭔가를 딱 봤을 때 이거를 끝까지 붙잡아 두는 거는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통하는 방법입니다. 1,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습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뇌가 스스로에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거 일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장기 기억을 시키는 방법을 얘를 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해마라는 애는요. 내가 이렇게 자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억을 정리를 해줘요. 이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심리 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뇌가 충분히 나의 지식 정보들을 일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만 기억이 강화되는데 오늘 복습하고 내일 복습하고 내일 모레 복습하면은 이런 효과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해마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갈지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 계속 판단해봐. 이러니까 기존에 너가 넣었던 정보 내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안 주는 거니? 그런 거 없어. 매일매일 복습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뇌과학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한 초중학교 때 그 가장 큰 불안, 어떤 공부적인 트라우마인데요. 그때의 기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 뭔가 전날에 봤던 거 오늘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식적인 어떤 기억들을 잡아넣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텀을 들이고 내가 기억을 레미니스에서 회상해보면서 기억이 강화되는 효과를 많이 못 누려봤어요. 그렇지만 성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내 장기 기억의 양을 늘리는 방식, 즉 이해하는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앞서가지고 이제 복습이 좀 사람의 어떤 뇌의 작동 구조 같은 거 설명을 드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뇌가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요. 복습이라는 걸 제가 조금 쉽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곳간이 있는데 여기다 정보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곳간의 열쇠를 잘 안 잠궈가지고 복습을 잘 안 해서 기억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곳간에 뭘 안 집어넣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애초에 내가 지식을 정확한 형태로 이인을 하지 않으면 푸시 되는 양이 없단 말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정확히 인풋시키지 않고 집어넣지 않았는데 계속 붙잡다가 이걸 놓쳤을 때 마치 복습을 안 해서 틀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요. 그 공부가 끝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기간 동안 정말로 내가 머릿속에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걸 좀 분별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잠자기 직전 있죠. 공부가 끝난 시점. 잠자기 전의 시점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아는 애들만 추려가지고 반드시 머리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기억의 틈새들이 조여집니다. 불필요한 기억이 작업 기억에서 날아가고 해마의 작용으로 날아가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자고 일어나면 깔끔하게 좀 남아있어요. 이때 한번 다시 아웃풋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제 했던 게 잘 외워졌나?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 복습을 세트로 어느 정도까지 이후에 복습을 안 하셔도 되냐면 한 달 정도는 최소 해마가 기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안 봐도 까먹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뭔가 까먹었어 하면 앞으로 까먹는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는 거는 망각하고 까먹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줬어. 여러분들 방에 물건이 없는데 방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물건을 넣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작업을 하루에 걸쳐서 하시고 그게 됐다면 이후부터는 마음 편하게 내 무의식에 내 뇌의 해마의 작용에 좀 맡기세요. 얘가 정리할 시간을 주고 이후에 그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장기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보는 거예요. 별표를 기억할 때 삼각형이라는 장기 기억과 장기 정보랑 그다음 오각형이란 장기 정보를 가진 사람은 별표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요. 얘는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5개 조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장기 기억 없는 분들은 별표를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식들, 모양이 안 잡힌 지식들이 좀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새로운 기억을 자꾸 재단해보고 기억을 회상하고 레미니센스 하면은 점차적으로 기억이 강화되고 양이 증가된다. 중학교 1학년 밑으로는 아니에요. 이후부터는 성인의 경우는 한 달 내로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준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질문 포인트인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보면은 이렇게 옆에 애들이 조는데 보면은 수업 시간에 보면 눈이 갑자기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렘 수면이라 그럽니다. 아주 얕은 수면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뇌가 기억을 정리하려면 논 렘 수면 상태로 깊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게 잠도 골짜기처럼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논-렘 수면, 그러니까 이게 뇌를 쓰지 않는 논-렘 수면 상태에 빠지려면 1.5의 배수일 때 빠져요. 그래서 1.5시간 주무시고 1시간 반 주무시거나 아니면 3시간 주무시거나 아니면 곱하기 나면 4.5시간 주무시거나 아니면 6시간 자거나 7시간 반 자거나 이런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오늘 뭔가 자고 일어났는데 PD님도 하루 종일 뭔가 좀 찝찝하고 몸이 좀 찌뿌둥한 때 있잖아요. 이게 렘 수면 상태에서 깬 게 아니라 논-렘 수면 상태,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 깨서 그래요. 그래서 1.5의 배수 들어가면은 논-렘을 지나가지고 올라왔을 때 딱 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공부할 때 3시간 정도 잤었어요. 3시간 자거나 요즘에는 4.5시간, 4시간 반 정도 잡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조금 패턴은 달라요.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정도 자고 또 파워냅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 감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억 정리하는 시간 갖는 것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뇌가 충분하게 나의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1.5의 배수로 뇌가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추상적으로 1.5고 1.7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8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1.6 정도로 보통 자거든요. 그렇게 한번 자신의 수면 패턴 한번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 복습에 있어서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이 가능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곡간이 비어있으면 지킬 수 있는 어떤 곡식도 없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거실 같은 데 걸어가거나 막 물 마시러 가다가 TV에 무슨 퀴즈 프로그램 나올 때 있잖아요. 장학 퀴즈라든지 요즘 유퀴즈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두뇌가 딱 반응을 해요. 저게 답이 뭐였지? 알든 모르든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에게 물음의 형태로 자꾸 던져주는 게 내가 기억할 거리, 복습할 거리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직후에 내가 뭔가 복습하고 싶고 잘 모르겠다, 또 아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의 형태로 한번 바꿔가지고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걸 쟁점 노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뭔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싸우는 사항들을 정리해놓은 노트, 내 기억과 싸우는 포인트다. 그래서 쟁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자꾸 만들어 질문의 형태로 자꾸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PD님 그저께 뭐 드셨어요? 이러면 그저께 점심 때 뭐 드셨어요?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저께 점심 때 장어국 드셨나요? 이러면은 yes or no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묻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잘 판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그저께 공부한 거 떠올리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살아있는 최적의 어떤 순간이 공부 끝나고 5분에서 10분 동안 내가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어떤 복습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외우는 방법이 크게 2개가 있어요. 진짜 손으로 다 써보면서 외우는 방식이 있고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몸이 즉각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나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는 방식, 읽기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인데 이게 쓰고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중간 형태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근을 통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솔이라고 그러면 이제 분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에어로솔. 그 다음에 에어로빅 이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죠. 에어로빅. 그 다음에 에어로너츠라고 그러면은 그 항공 비행사를 얘기를 하고 에어로너틱이라고 그러면은 또 항공 뭐 비행학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앞에 A, E, R, O 이 에어로라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근이라 그러죠. 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들을 묶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의 뭔가 내가 단순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양이 많은 독해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방식은 이렇게 노트 질문의 형태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좋은 방법은 내가 오늘 외웠던 단어들 중에 공통적인 어근이 뭐가 있었지?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노트에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에어로로 시작하는 단어 4가지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제가 야 오늘 뭐 공부했어? 이렇게 물으면 답이 안 튀어나오죠. 그저께 밥 뭐 먹었냐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께 점심 때 곰국 먹었어? 이런 것처럼 에어로로 시작하는 4가지가 뭐였으면 명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목표가 딱 설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에어로솔, 에어로빅, 에어로넛, 에어로너틱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안 떠오르는데 뭔가 항공 비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그때 이제 또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식의 내가 구체적인 질문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단위가 너무너무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영어 단어나 전체적인 독해 지문이 아니라 중간적 형태, 어근이나 어원을 형태로 공부를 할 때 이 방식이 좀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이제 영어 영향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섞어 쓰거든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거 우리 입력이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근데 인풋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영어로 인풋이 있고 쓰는 거를 출력 내지는 뭐 인출, 리트리버리라고도 하고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이렇게 지식을 복습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왔는데 얘를 떠올려 보는 거거든요. 있어야만 가능해요. 애초에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복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공부는 했지만은 활자가 내 장기 기억까지 안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고 눈알만 활자 위를 스쳐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얘들은 다시 한번 학습을 해줘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 내가 여기 시간을 많이 쏟았지만 사실은 내게 안 된 거거든요. 얘를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한다 그래서 재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공부는 했지만 공부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 내 거 안 된 거. 그렇지만 진짜 내 거가 된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내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바꿔서 설명이 가능하면 그거 내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문법을 공부했든 영어를 공부했든 그럴 때 내가 일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뭐다? 안타깝게도 재학습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 아직 학습이 안 된 거니까. 착각된 학습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학습했다는 착각. 뭔가 읽었다는 착각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 읽었지만 눈알만 지나갔을 뿐 머리로는 들어오지 않는 정보들이 반드시 있고 얘들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복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얘들은 다 날아갑니다. 깊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배경 지식들을 점철 스키마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일라보레이션 전교화를 통해서 자꾸 늘려나가는 식의 공부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드릴링이에요. 드릴링. 한 개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적으로 자꾸 써줘요. 황농문 교수님이 한국판 몰입책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식의 깊이 있는 공부들 해줘서 장기 기억화를 만들었을 때 애들이 복습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다시 한번 인강을 듣거나 다시 한번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수밖에 없다. 이게 재학습과 어떤 복습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러닝 피라미드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가장 얕은 단계. 내가 공부를 했는데 100개를 배웠는데 5개밖에 남기지 못하는 상태가 귀로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한 단계 15% 정도 남는 게 귀로 보고 눈으로 같이 봤을 때 우리가 동강 보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남는 게 95%가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남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토론하고 하는 방법들이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평소에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불러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가 자기를 가르칩니다.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법이고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혼자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올라갔어요. 기숙사에. 그랬더니 맞은편에 온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막 술 취한 척하고 그냥 상황을 보면서 지나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요즘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죠. 막 이렇게 쥐 뇌에다가 뭐 회로를 연결해서 얘를 뭐 스캔하고 데이터를 뭐 전기 신호화 시켜가지고 뭐 옮기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람 뇌는 그게 안 돼요. 모든 어떤 테스트라는 평가라는 것들은 내 지식 총체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정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구술이든 아니면 서술의 방식이든 뭐 객관식이든 그러면 얘가 이걸 갖춘 걸로 의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걸 갖춘 걸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속된 말로 뭐냐면은 책을 진짜로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고 책을 외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거나 책의
내용을 전체를 읊을 수 있으면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책이라는 거는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는 종이 한두 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의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잡지를 보시다가 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뭔가 죄다 뭔가 한 곳에 몰아놓고 축소해서 오는 경향이 있더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게 한 권의 책이 됐고 역사를 어떤 문화론을 바꾸는 책이 이제 된 거죠. 근데 모든 책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컨셉에서 출발해서 늘려가는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늘려갈까요? 이 방식을 따져보면 핵심적인 컨셉이 있겠죠.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짭니다. 책의 목차를 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 문장을 써요. 그 다음에 보조 문장들을 씁니다. 뭐 이기잼플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부원 설명 쓰기도 한데 우리는 근데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요, 뭔가를 자꾸 볼 때 쓸데없고 불필요한 정크 정보들을 자꾸 집중을 많이 합니다. 예문을 막 자꾸 읽는다든지 좋은 표현을 읽는다든지 내가 관심이 가는 문장인데 그게 아니라 저자한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글에서 정말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책이 이제 글이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이 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야, 써놨는데 왜 너 못 찾아?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목차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째로 외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통째로 외운 사람 잘 없죠.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식으로 내가 먹고 살 때는 똑같은 양의 정보를 외우더라도 핵심적인 정보를 내가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책의 목차를 외우는 방식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가서 책의 목차를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효율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목표인 거지. 최종적으로 내가 목차를 외우는 게 목표가 돼야지 그걸 처음부터 목차를 달달달 외우겠다. 전략은 그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영어를 국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보고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험 시스템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런데 책을 통째로 외워서 쳐야 되는 시험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영어로 된 책이든 뭐 그래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영어 목차도 나눠져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내가 머릿속에서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머릿속에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지식이 딱 안 튀어나와. 지식의 변비에 걸린 상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카카오톡 같은 데서 내가 옛날에 그 사진, 옛날에 그 했던 말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왜? 카톡에는 단톡이라는 하나의 폴더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는 저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화된 것들을 가지고 공부해주면은 구획 정리가 좀 잘 돼요. 그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실제 제가 이제 지도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SAT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 회계사 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 이제 약학 대학원에 이제 가신 분도 있고 이래요. 근데 당연히 전공 서적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캠벨 생명공학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책들도 다 목차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내가 목차를 외워가지고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법 책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지식을 좀 채워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다 할 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했던 말 처음부터까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했던 말의 어떤 요지만 기억한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변호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목소리의 성질을 가졌었는지, 목소리가 두꺼운지 가는지 막 이런 것들은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1차적인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감각 기억.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건요, 아까 제가 한번 뭐 페르디낭디 소시르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민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는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추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언어화된 것들을 습득하는 방식은 머리 한번 해독을 거친다. 너무 빠른 해독이지만 모국어는 빠르고 외국어는 느리고 제2외국어 더 느리겠죠. 이런 식의 해독을 거치는 식의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시각화되고 뭔가 이렇게 감각 기억을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위치, 형상을 통해서 책을 통째로 기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추천을 드리냐면요, 어떤 패드라든지 탭 속에 있는 전자책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 두께감이 너무 중요해요. 책을 넘기는 이 감각 자체가 이 위치 정보를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활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형광펜을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글을 이렇게 밑으로 쭉 읽는 게 아니고요, 1번 형광펜, 2번 형광펜, 3번 형광펜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 형광펜을 꺼내서 가장 위에 있는 소제목 또는 목차를 칠하면서 목차만 보면서 넘어가 주세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얘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밑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반적인 영어 원서 같은 우리 뭐 아웃라이어 같은 책들, 굉장히 말콤 글래드웨이 쓴 아웃라이어 같은 책들 있잖아요. 외국 영어 원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한 페이지에 문장 8개,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목차도 8개, 7개가 안 넘어요. 실제 가장 상위의 목차는 3개, 4개인 경우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책이. 물론 이제 좀 더 전공 서적가면 더 늘어나고 하겠죠. 그래서 같은 8개의 문장을 읽어도 전체 골격을 보여주고 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을 내가 읽고 이해를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의 실력이 어떻게 보면은 서론에 불과한 애들을 보고 내가 익힐 것인지 이걸 좀 구별을 해 주시라는 의미예요. 그런 골격들이 생선의 뼈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얘를 1차적인 기억으로 만들어주세요.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떠올리고 해독을 해야 되는 물론 빠르지만 그런 기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딱 보이는 순간 눈에 띄게 형광펜으로 걔들을 딱 칠해주세요. 1번 형광펜으로 해서 가장 위에 목차를 칠하고 쭉 봐주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다음 2번 형광펜을 꺼내서 그 밑에 있는 목차들을 칠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 영어 책들 있잖아요. 이 책들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한국이란지 일본처럼 이렇게 1번 로마자 1번 이런 식으로 책을 잘 안 써요. 방주 형태로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 목차 앞에 번호가 없는 원서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보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평소에 요걸 내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안 칠해놓고 책을 읽으면은 도대체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면서 책을 읽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책을 읽는데 사자, 포유류, 호랑이, 낙타 이렇게 나오면요. 포유류가 제일 위에 있는 개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잘못 썼네. 포유류를 먼저 얘기를 하고 밑에 사자랑 뭐 라이언이랑 타이거랑 뭐 캐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없이 읽으면은 도대체 뭘 읽었는지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형광펜 작업을 먼저 쭉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전체적인 스토리, 가장 중심이 되는 컨텍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세부적인 내용, 폴더가 만들어졌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또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읽을 땐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읽거든요. 그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정보랑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서 읽는데 몰라서 안 읽힙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책에서 진짜 읽고 독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줄여야 돼요. 어떤 문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줄여야 됩니다. 변호사님 장난하냐? 그거 찾을 수 있으면 나도 지금 너처럼 했다 싶겠지만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책의 저자가 쓴 책의 골격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제목 목차 뒤에 지금 형광펜이 칠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맨 뒤에다가 연필로 물음표를 살짝 한번 쳐보세요. 물음표를 쳐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고 찾아서 걔만 밑줄 한번 쳐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 같은 걸 있잖아요. 프리볼리티가 들어간 단어만 찾아서 걔만 한번 밑줄을 치고 걔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제목이나 목차에서 썼던 단어가 포함된 문장 여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therefore라든지 아니면 however라든지 이런 접속사의 유의에서 문장을 읽어주시면 금세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문단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문장을 일단은 추출을 해내시고 퀴즈를 푼다는 감각이요. 읽고 해석한다는 감각이 아닙니다. 추출한 후에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내가 읽었던 상위의 컨텍스트들, 목차를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얘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좀 책을 읽을 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 영어 책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원서를 좀 즐겨서 읽는 편인데 철학책 이런 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문맥적으로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형태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전공자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무슨 진짜 에피스테메를 하나하나 뒤져서 미셸 푸코처럼 하나하나 고고학하듯이 언어 고고학하듯이 뒤져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이런 느낌이다. 이런 컨텍스트로 흘러가는구나를 내가 익힌 후에 그것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조각보다는 깎아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소조의 형태로 살을 붙여 나가는 형태로 자꾸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골격을 만드는 형태로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그래도 금방 자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리는 분들이 한 6주 정도씩 걸리고 하는데 그래도 형광펜으로 처음에는 뭔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문장을 바로바로 읽고 단어 해석하고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서 좀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글을 빨리 읽는 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형태로 자꾸 나가거든요. 글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어떤 내용일 거야. 그 이후에 확인해 나가는 형태로 글을 읽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빨리 특히 이거를 속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영어 같은 글을 읽을 때 가장 늦게 익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으로 이거 사실 발음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입은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 안 내면서 읽는 거를 속 읽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좋지 않고요.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는 것도 처음에는 좋습니다. 눈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눈이 훨씬 빨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손가락으로 해보고 점점 손가락도 없애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특정 단어를 보고 전체 내용을 추론하는 형태로 자꾸 글을 읽어달라. 그런 연습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안 좋은 습관에서 좀 벗어나서 비효율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빠르면 2-3주 그 다음에 좀 걸리더라도 한 6주 정도면은 다 이런 직관적인 암기법, 독서법들을 익히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있죠. 우리가 이제 한국 책 같은 경우는 국문으로 된 책은 우리가 어떤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안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단어 자체를 몰라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책은 2, 3주 안에 충분히 바로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책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걸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플러스를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한 3, 4주 정도 더 해주시면은 가능하다. 네. 저는 영단어장 지금도 뭐 물론 안 보고 있고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야. 영단어장을 내가 마스터를 해서 독해를 잘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의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영단어장을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 한번 봤어요. 영단어장에 보면은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들도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좌절에 빠지는 게 내가 오늘 A에서 B까지 끝냈는데 A랑 B랑 관련된 단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C나 F 이런 게 막 나오고 E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단어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장은. 그 다음에 또 단어장을 볼 때 우리가 예문이 항상 다 실려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독해집이 아주 훌륭한 예문의 집합체예요. 단어장에 보신 그 예문들이 뚝뚝뚝뚝 끊어져 있지만 이 독해집 있잖아요. 패러그래프 한 단락은 예문끼리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문은 당연히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문장 속에. 저는 단어장을 보지 말라는 느낌보다는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해집을 가지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려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은요 독해집을 딱 보면 하셔야 되는 건 모르는 단어 뜻을 밑에다 다 적는 거예요. 이러면은 교사님 지금 그러면 독해 공부 안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연한 붉은색으로 밑에다 뭐 적어요. 주황색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색깔의 셀로판지를 하나 사보세요. 가리면 안 보이고 빼면은 내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여기다 각주를 다셔도 좋아요. 각주 이렇게 모르는 단어마다 일단은 숫자를 다 매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책 오른쪽 밑이라든지 왼쪽 밑에 보면 빈 칸이 있어요. 여기다 뜻을 다 일단 해설 보고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읽고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단어 뜻을 셀로판지 가릴 생각으로 연한색 볼펜으로 적든 아니면 각주를 달아서 적든 해서 이거를 일단 익혀줘야 돼요. 이게 단어장에 내가 예문을 보고 공부하는 방식인데 실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건 우리나라 말은 검불다 불다 새빨갛다 뭐 시뻘겋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다 레드예요. 이 한자랑 오히려 비슷해요. 홍자랑 레드랑 이제 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어가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on이라고 할 때 뭔가 위에 간다는 말도 있고 표면이라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감각은 이렇거든요. 뭔가 위에 있는 이 상태 자체를 지칭하는 게 on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감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감각을 더 길러줘야 돼. 이게 우리가 국어를 습득했던 방식이에요. 뭔가 이 단어 야 개념이 무슨 뜻이야? 문법이 무슨 뜻이냐면 말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공부해도 독해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제 이 단어 뜻 뭐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이 독해집이 훌륭한 예문, 스토리화된 예문의 구성집이다. 실제 암기의 원리상으로도 이걸 컨텍스트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맥락화 암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들 외우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뭐 심부름 같은 거 시켜도 내가 사올 것들 가지고 스토리를 짜서 얘를 외워서 가면 물건을 그대로 쉽게 사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예문이 조직화된 예문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내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단어 뜻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단어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해만 공부를 했는데 단어까지 잡히고요. 그 안에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모르는 건 그때 또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조금 쉬운 의미로 이제 유명한 우리 클라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손쉽냐?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 I+1이라 그래가지고 내 수준보다 살짝 높은 거 7, 80% 정도 단어 아는 걸로 공부해야 기억에 남는다는데 이게 바로 컨텍스트 효과예요. 그냥 그거를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하면요 그냥 책만 많이 읽어서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읽을 때 어느 정도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빨리 써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고 하니까 써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독해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만의 감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지랑 대조해 가면서 인풋을 좀 해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공부법적으로 좀 더 넓게 보면 일본에서는 규루이 뱅교, 교활한 공부법이라고 부르고 서양에서 영어 공법뿐만 아니라 다이렉트니스 러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독해를 잘하고 싶다면 독해를 해야지. 독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목적이 갑자기 라이팅을 한다든지 리스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킹을 하는 걸로는 독해가 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읽고 파악하는 능력은 그 자체를 통해서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문법과 단어의 요소들이 컨텍스트로 포함이 돼 있다. 그걸 통해 외우는 게 암기법의 원리로도 훨씬 적합하다. 단어장을 따로 있는 것을 구입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맥락 속에서 단어를 파악하고 모르는 거 적고 이렇게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쭉 봐요. 그래도 내가 셀로판지를 대거나 각주를 봐도 영원히 모르는 단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애들을 종이를 A4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 적어요. 적고 뜻도 이제 물론 뭐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적고 반으로 접으면은 내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적어보면은 오른쪽에 뜻 적혀 있고 이러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가려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만 다시 동그라미에 칩니다. 그 종이를 뒤집어서 또 모르는 단어만 남겨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자꾸 봐주시면서 공부를 내가 모르는 부분에 어떤 에너지와 노력을 좀 집중하는 형태로 나가시면 실제 단어장도 똑같이 하시지 않나요? 처음에 두세 번 보고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걔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나 추상적인 어떤 용법이나 뜻 같은 것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고 어디서 봤던 단어가 여기서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게 정말 좋은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제, 그 다음에 수동태, 가정법, 그 다음에 명사절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단어를 보면은 I am a boy인지 I is a boy인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정도의 기본 문법상은 내가 마스터를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I would랑 I will 차이점을 모른다 이런 거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쌓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때부터 모르는 단어는 죄다 그냥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맥락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고 어느 정도에 알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리고 그때부터 내 힘으로 독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답을 절대 보지 말고. 그래야 문제점들이 보이고 걔를 픽스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철저하게 구별해 주세요. 노베이스인데 될까요? 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냐면 인풋에 대한 고려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노베이스인데 읽고 해석이 될까? 읽고 해석한 거 아웃풋이에요. 그게 아니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단어집을 보고 하는 것들은 내가 손가락과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밑에다 해설을 적다 아니면 원본하고 해설집을 같이 보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원서를 보는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로 된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책이 쉽구나 읽기가 편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막 자존심 부려가지고 영원히 답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모를 때 인풋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롬에도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단어 바로 튀어나오게. 저는 이제 항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읽어줘야 돼요. 모르는 거 읽으면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크롬을 띄우자마자 뭐가 나오냐면은 전 인디펜던트지를 보거든요. 그 스포츠란이 떠요. EPL 축구. 그래서 그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읽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보충하는 것은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이스가 있고 내가 그러면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 3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정부 1호 통역사 임종령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단어 공부하신대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도 노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라는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사람은 어차피 공부를 하고 인풋을 해나가야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편견을 좀 깨고 보면은 많은 방법들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내가 가진 건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하고 의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어떤 지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억의 개수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메모를 자꾸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메모라는 건요, 뇌에다 USB 외장하드를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기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할 때 과정들,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파일자 형태로 남겨주셔야만 내가 피드백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공부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해보고 안 맞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를 시도를 했는데 뭐는 안 맞고 뭐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공부법을 개량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전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메타커그니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인지,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랑 살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의 관습 때문에 나는 자꾸 에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공부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영상을 보고 끝내고 인플루언시 팔러시라 그럽니다. 팔러시라 그러는데 뭐냐 유창성 오류라 그래요. 영상 보면은 나도 저거 할 수 있었는데 실제 해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고 실행하고 수정해 나간 이 3박자를 조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좀 쉽게 손쉽게 내가 막 외국인처럼 영어를 잘하겠다 이건 어려워요. 그건 10년 최소한 10년 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문제 다 맞히겠다라든지 어디가 식당 가서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다든지 원서를 읽고 한번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오래는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